주요 공기업들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뜩이나 경영이 부실한 곳이 많아 자칫 직원 퇴직금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도입이 본격화되고 미국 금리 인상 전망도 앞당겨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한 달이 환율 변동성에 있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위 4개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있어 최근 거래량이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업과 도시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2021 대구 스케일업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은 물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20대 주요 공기업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난해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쌓아놓는 일종의 빚인데 이를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부실로 인해 직원들 퇴직금까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수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토지주택공사와 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15개 부채 중점관리 공기업과 공항공사와 강원랜드 등 지난해 순손실 공기업 5개를 포함한 20개 공기업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란 직원들이 퇴직할 때 줘야 하는 미래의 퇴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것으로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개 공기업의 지난 5년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매년 상승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한 기업들은 예상 비용 가운데 90%를 사회에 적립해야 하는데 매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LH를 제외한 19개 공기업이 지난해 적립해야 할 퇴직연금 사회 적립금은 전년에 비해 약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적립금을 제대로 운용했다면 내년 추가 적립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공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이들 19개 공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2% 초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코스피 수익률이 9.2%인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퇴직연금 부채는 쌓여 있고 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매년 증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이 이자로 인해서 불어난다고 보는 거죠. 사회 적립을 하시게 되면 그 사회 적립에 대한 투자 수익이 있겠죠. 임금 인상분이 더 높으면, 율이 높으면 비용이 증가하고요. 반대로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비용이 좋아지겠죠. 문제는 이들 기업 다수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나 정부가 정한 부채 관리 중점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수년째 적자 상태를 이어와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이미 지난해 금융부채 이자 비용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기업들이 이미 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 영업수익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출자해야 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코로나로 공기업들의 임금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코로나 종식 후 임금 상승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운용에 손을 놓고 있을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공기업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시점에 가서 근로자에게 줘야 될 퇴직급여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데 그 기업이 만약에 적자 기업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게 정부 재정에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그 DB 적립금을 그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야 될 임무를 태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 공기업들이 모두 직원 퇴직 충당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한 가운데 특히 세 곳은 퇴직금 운용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H는 수익률과는 별개로 퇴직연금제도 자체를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기업들의 황당한 퇴직연금 운용 실태, 이어서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개 공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2.3%의 저조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익률 하위 3개사는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추경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과 수자원공사, 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DB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각각 1.84%, 1.93%, 1.9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모두 퇴직연금 자산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 모두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운용 수익률에서 임금 상승률을 뺀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공기업들은 퇴직금의 원금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원금 보장형이 좀 많은 편이고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 대한 위험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또 회사 전체적인 자금에 또 문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요. 일단 원리금 부담형으로 많이 한다고 한 게 사실은 손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원리금 부담형으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DB는 다 원리금 부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리스크 관리에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이 수익률은 더 높겠지만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상품 제안을 받을 때 안전한 상품 위주로 제안을 받다 보니까 공격적인 상품은 제안을 일단 안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별개로 LH의 경우에는 아예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공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한창 급물살을 탈 때 근로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더 이상 논의가 없어 준비가 안 됐다는 게 LH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도입 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걸 도입해서 회사라든지 직원들한테 더 유익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변경에 이제 추진력이 생길 텐데 저희 기관에서는 지금 그래서 한창 이제 이제 법적 의무 기간이 있었을 때는 하려고 했다가 현재는 지금 추진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용할 경우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에 따라 결국 미래에 다가올 손실을 확정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단기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과거 추세를 보면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중위험 중수익 구조의 상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소한 그 임금 상승률 이상의 그 수익률이 나오도록 이제 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원리금 보장으로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면은 어느 정도 임금 상승률을 많이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이 될 텐데 그 정도의 실적 배당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너무 그 과도한 위험을 취하지 않고서도 달성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전문가들은 LH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빚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한 플랜이 결여돼 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무적 건전성, 회사 평가에 있어서 어떤 기업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재무적 건전성을 위해서 부채에 따르는 어떤 부채를 레버리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 관리와 더불어 퇴직연금 자금을 사회에 적립할 때 매년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만큼 퇴직연금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그 공기업들의 경영 실태를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좀 방만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영 실태나 아니면 퇴직금 운용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공기업들이 이미 혈세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적자 기업들이 많고요. 또 이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들
기업들이 이 미래에 퇴직금으로 줘야 할 자금들을 외부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90%만 유치를 해도 되지만 내년에는 100%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또 쌓아야 할 적립금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 자금마저도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공기업 운영에 이미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퇴직연금 운영을 안 하면 그만큼 그 비용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이렇게 퇴직금을 운영하지 못하는 건 뭐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할 텐데 이 퇴직금을 국민 세금으로 줘야 할 판이다라고 한다면 손실의 어떤 위험성 이것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손실의 위험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이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고 앞서 코스피 5년 평균을 보더라도 9%라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위험을 좀 키워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예금에 넣어놓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앵커가 현금 100억 원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뭐 굴려보려고 좀 노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를 그냥 예금에 넣어두지 않고 어떻게든 조금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앞서 금융 전문가들이 예금에 그냥 넣어두고 나물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적어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이라면 이 자금을 그냥 두지 않고 분산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자금을 좀 묻어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 봐 좀 두려움 때문에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자금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좀 운용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조차도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안전하게 좀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목적에 맞는 운용 상품들을 찾아보려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좀 상쇄가 될 수 있고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 운용 계획을 좀 미리 좀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0개 공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른 공공기관들이나 어떤 민간 기업들의 그런 상황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0개 공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이 기업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정부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은 이 공기업을 포함해서 올해 350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20개 공기업의 충당 부채가 5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0개로 확대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두고 있어서 그 수익률은 2%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이 공기업보다 점점 DB형 자금을 회사 자체가 좀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DC형으로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 운용이 좀 활발해지면서 증시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또 증시도 그만큼 커지고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증시에 자금이 모이면 기업들의 자금이 또 투입되게 되고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금에만 방치해두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과 비교해 1.22% 내린 3,060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3,07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양대 지수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7%까지 급등한 게 악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등이 더해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과도한 우려에는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 등 증시 주요 변수들의 경우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경우 과거 정치권 합의 과정을 볼 때 단기 노이즈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다분히 심리적인 아니면 수급적인 과민 반응에 기초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2015년 그저 그랬던 세상까지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추가 상정을 해도 펀더멘탈로 설명 가능한 시작 바닥 레벨 3,000선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국가대 메리트가 존재하는 전략 대안들에 대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호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관점에서 코스피가 3,100선 아래로 떨어진 현재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보유, 관망하기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압박을 받을 때 지수 자체가 뭐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으면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냥 양호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접근한다면 기업에 들어오는 이익 부분은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4분기 기업별 실적을 살핀 후 낙폭 과대주, 고배당과 정책 수혜주 등을 선별하는 것을 투자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낙폭 과대 실적주로 2차 전지, 자동차, 정유업종이, 정책 수혜주로 저탄소 친환경, 대형 건설업종 등이 부각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수출량은 많은데 실속은 없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업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출액은 점점 늘고 있지만 이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과의 교환 비율인 교역 조건은 하락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연일 치솟으면서 퍼펙트 스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32억 달러,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수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수출 물량 지수도 1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역이익을 따져볼 수 있는 수치인 교역 조건이 5개월 연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도 발목을 잡습니다. 환율은 오늘 장중 1,188.5원까지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즉 원자재를 사들여와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해도 실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헝다 사태나 미 연준 테이퍼링 등으로 인한 대외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 10월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중국 문제도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미국 그 디폴트 이야기,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문제도 조만간 나올 것 같거든요.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18일까지 의회가 채무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입장에서 디폴트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다 보니까 사실 그 정치 참여자 입장에서는 2011년에 낙인이 있거든요. 그게 부각되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니 옐런의 얘기가 국채금리와 함께 영향을 미쳤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가계부채 위기와 대외 위기가 합쳐진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90% 이상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이른바 빅4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른바 빅4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신고를 마친 29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실명 계좌를 확보한 곳은 빅4 거래소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팍스 같은 거래소들이 원화 마켓 운영을 종료하자 거래량이 9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빅4 거래소의 거래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전체 가상자산 거래 업계의 96% 이상을 차지하던 빅4 거래소의 시장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인 거래 비중을 보면 99% 이상이 원화마켓인데요. 원화마켓이 편하고 유동성도 이제 크다 보니까 다대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용자들이 빠져나간 중소거래소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거래가 이뤄질 때 발생하는 수수료인데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들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만큼 거래량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4대 거래소 체제가 굳어질 경우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개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70% 됩니다. 지금과 같은 영업 행태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업비트 독주 체제가 불거질 거고요. 독점이 됐을 때 기업의 행태가 그간 올리는 거였잖아요. 비용을 올려서 이걸 이제 그 고객들한테 전가하는 거였잖아요. 특히 제도권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 시장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적절한 경쟁 구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대구시가 섬유도시라는 오랜 이미지를 벗고 미래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 벤처들의 스케일업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인재 육성이 한창입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한국경제신문 주최 스케일업 컨퍼런스의 주인공 대구시. 국내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 240만 명의 대도시지만 대구를 대표할 이렇다 할 산업은 섬유 정도가 떠오를 뿐입니다. 이러한 대구가 최근 지역 경제의 부흥을 위해 주목한 것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입니다. 한때 수출의 한 축을 차지하며 대구를 먹여 살렸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겁니다. 이미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에 대규모 자율주행차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최근 5년 동안 전기 자율차 분야에 15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래차 산업 혁신을 위한 인재 키우기에도 적극적입니다.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업과 연구 지원 기관들과 대학이 힘을 합치고 대구시가 거기에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휴스타라고 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 혁신 인재들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변화는 지방 경제를 살리는 모범 사례로 손색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구의 스타기업 육성 정책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구의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미래차 시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산업구조 혁신은 외부 투자 유치로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 미래 신산업 유망기업 39곳이 들어왔는데 이는 투자 금액으로 1조 2천억 원, 일자리는 10,000개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시작해서 대구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고 정보 과제 개발 이런 거를 같이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랩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약 10억 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지금 글로벌 벤더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유의 본고장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구시가 미래차 산업 육성을 발판 삼아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벤처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행사하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실제 가져가는 보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회사의 발전이 개인의 재산 증식과 직결돼 종업원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스톡옵션. 당장 높은 보수를 주지는 못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우수 직원을 유치하는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임직원들로선 대박을 노리는 수단이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낡은 규정 때문에 직원을 붙잡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빅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곳이 늘면서 스톡옵션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벤처 스타트업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이 스톡옵션 행사로 1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 종전보다 700만 원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스톡옵션 제도 개편을 통해 제2벤처분 확산의 가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비과세 환급 확대라든가 시가 이하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 확대도 기재부에서 조특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해질 거고 스톡옵션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까지 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막 또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과세도 많이 건드리지 않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그래도 지원에 중소기업에 많은 좋은 인력이 가는 취지 하에서 빅테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 강스템 바이오텍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종천 강스템 바이오텍 대표는 오늘 한국경제TV에 출연해 내년 말까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3상 투약을 완료할 것이라며 2023년 4분기 품목 허가를 완료하고 제품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3상 계획 승인을 받은 강스템 바이오텍은 최근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임상 시험에 나섰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의 추격에 고강도 다이어트를 마친 롯데마트가 본격적인 확장에 나섭니다. 창고형 매장인 빅마켓을 20개 이상 추가한다는 계획인데 업계 선두인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맞서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주목됩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롯데쇼핑이 빅마켓의 공격적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초 호남권 3개 점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국 20여 개로 점포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쟁 상대가 적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기반을 닦고 이후 수도권 점포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호남권에 창고형 할인점이 아예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초석을 좀 다진 이후에 그때 수도권에 진출할 때 같이 한번 본격적인 경쟁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한국판 코스트코를 표방하며 2012년 첫 선을 보인 빅마켓은 더딘 점포 확대와 낮은 상품 경쟁력, 지난해까지 고집한 유료 회원제 등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 롯데쇼핑은 지난해 매장 3곳에 문을 닫았고 이제는 금천점과 영등포점만 남았습니다. 반면 경쟁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고공행진하며 업계 1위 코스트코를 바짝 쫓는 상황. 지난해 매출 2조 8,950억 원, 성장률 23.8%를 기록한 트레이더스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할인점 대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이 위축됐지만 창고형 마트는 오히려 연평균 18.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 진열이 필요 없어 고용 인원이 적은 데다 상품 판매 공간인 매대가 곧 재고를 놓는 자리가 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점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장점의 홈플러스도 기존 점포를 창고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창고형 마트가 대형마트 업계의 새로운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때까지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뭔가 이제 창고형 매장도 차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가격이 좋더라도 같은 물건을 계속 파는 거는 고객들에게 식상하거든요. 창고형 마트의 승패는 상품 경쟁력을 누가 얼마나 더 끌어올리느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미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가 초저가와 대용량, 독점 상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로열티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롯데가 어떤 차별화 전략을 들고 나올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집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집콕 쪽이 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최근 트렌드와 주요 업체들의 인테리어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먼저 안심 공간을 내세우고 있는 LX 하우시스를 임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인증에 친환경성도 인정받은 안심 매트.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동 환기 시스템. 코로나 시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입니다.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시트 바닥재 역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고객들의 집객이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안에서 건강함과 안전함을 중시하는 안심 공간이 중요한 인테리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X 하우시스는 올 가을 특히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위생적인 소재, 안전성을 갖춘 기능 등 안심이란 테마를 기본으로 열지 않고도 내부를 볼 수 있는 하부장, 블루투스 스피커를 적용한 욕실장 등 편의성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가전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LG전자와도 손을 잡고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전국 백화점과 핵심 상권에 잇따라 대형 인테리어 전시장을 열며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는 LX 하우시스. 그동안 주력했던 바닥재, 창호 등 건자재 분야를 넘어 B2C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김보미의 뉴스 카페 시간입니다. 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또 화려한 또 색감을 보여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코스트코 매장입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상품 곳곳에 저렇게 리미트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지, 생수와 같은 주요 품목의 구입 수량을 제한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코스트코의 이 지금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글로벌 물류 대란입니다. 네, 물류 대란.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금방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패스트푸드점만 하더라도 지금 감자튀김을 아직까지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도 맞아요.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지금 글로벌 물류 대란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해운 운임 지표를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추이를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면 이 중국 상하이 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 운임을 종합한 수치를 말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운임이 지난해부터 쭉 상승을 해서 현재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료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물류 수송 수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정도로 수송이 정체를 빚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미국 LA항과 롱비치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컨테이너 수만 수만 개가 쌓여 있다고 하고요. 또 60여 척 이상의 화물선이 바다에서 줄지어 입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간만 무려 3주에 이릅니다.
네, 정박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무려 3주다. 자, 지금 뭐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네. 이 코로나19 확산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네. 이 물류 대란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류 대란의 원인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과 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늘었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선박의 운항 횟수가 줄어들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선사 이 운항 횟수와 코로나19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검역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제 물류 선적, 물류를 이제 싣고 또 내리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좀 지연이 되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선박의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이렇게 인해서 또 선사의 운항 횟수가 감소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나 일부 항만의 폐쇄 등으로 인해서 현재 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코로나19 상황 이외에도 뭐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글로벌 각국의 이 탄소 배출 규제 강화도 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박들은 빠른 속도로 운항할수록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이 선박들의 저속 운항을 유도를 하면서 물류 수송이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물류 대란이 1차적으로 좀 일어났고 네. 그 다음에 어떤 탄소 배출 규제 이런 것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자, 현재 이 업계에서는 이런 물류 대란의 어떤 그 종식 시기 요걸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해운 컨설팅 업체 드류리는 컨테이너선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적어도 2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국내 수출 기업들도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수출 기업 150곳 중 약 70%가 내년 6월까지 이 물류비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이쯤에서 저희가 좀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게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는 좀 춘절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중추절이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또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좀 큰 이벤트들을 담고 있는 그런 행사들이 이제 있을 텐데. 네. 쇼핑 대목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시기가.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해운 운임들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 증시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분석 어떻습니까? 일단 좀 증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이 국내 해운주들을 보면 하반기 들어서 좀 주가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죠. 오늘 주가만 보더라도 이제 적게는 2에서 한 4%까지 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운임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고 이제는 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운임은 예상과 달리 계속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공행진하고 있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운주가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물류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선사들도 비록 정부의 압박 때문에 운임을 더 높일 수는 없겠지만 이 현 수준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면서 이 피크아웃을 피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전문가들의 의견 또 다른 의견들도 좀 들어볼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적극적인 비중 확대는 다소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운임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이 미국은 지난 7월부터 글로벌 해운사들을 상대로 운임 책정 실태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대상에는 HMM과 SM 상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러한 글로벌 분위기를 감안해서 선사들이 하나둘씩 운임을 동결하고 있는 점도 이 주가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운임 동결에 대한 압력 상승이 자칫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면서 주가를 좀 흔들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해운주의의 어떤 향방은 운임이 이런 피크아웃으로 좀 피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좀 좌우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 물류 대란이 좀 장기화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으로서는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이 글로벌하게 좀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우는 그런 요인들도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참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역시 또 이렇게 짤막한 자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도심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일부에만 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고요. 도로에는 오직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만 있을 뿐 앞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신호등까지 작동을 멈추면서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선양시뿐만 아니라 중국 곳곳에서 현재 전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인데, 두 번째는 이 최악의 전력난을 막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빠른 발전을 이룬 국가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저 화면을 본 것처럼 어두운 암흑 속에서 운전을 그쵸. 한다라는 네. 모습인데 조금 충격적입니다. 네. 자, 중국이 최악의 전력난을 맞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선 중국 본토 이 31개 성, 그리고 또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에서 현재 20여 곳에서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장 수천 곳에서 현재 좀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요. 일반 시민들까지 앞에서 좀 영상에서 또 보셨던 것처럼 이 신호등이 끊기거나 또 난방 공급이 끊기거나 하는 등과 같은 좀 생활 속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이 장쑤성, 저장성, 또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둥성, 이렇게 세 곳인데, 이 지역들은 중국 연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들입니다. 네, 타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중국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중국과 호주 간 외교 갈등이 좀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됩니다. 호주는 지난해 중국 기업 화웨이가 이 5G 통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좀 배제를 했고,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을 겨냥하면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이 국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면서 호주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수입 금지 확대 품목을 좀 늘려나가다가 결국에는 석탄까지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르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 호주를 대체할 만한 수입원을 찾지 못하면서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 4배 가까이 치솟았고 지금의 전력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중국은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석탄 수요의 또 절반가량은 그동안 호주에서 조달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하면은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막강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막강한 구매력을 무기로 이렇게 호주를 조금 어떻게 좀 경제적인 제재 뭐 이런 걸 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 제재 이 부분이 부메랑이 돼서 중국에게 돌아온 상황이네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또 이 중국 당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도 이 어떤 전력난에 한몫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현재 화석 연료 발전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달부터 기업의 전력 소비를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산업시설 가동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도 살펴봤지만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그 부품 공장들 이런 부분들도 대거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장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이제 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곳이 장쑤성, 저장성, 그리고 광둥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공장들이 좀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나 또 포드, 폴크스바겐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인데, 일단 이달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이 네 곳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상황인데 좀 몇 가지만 좀 들고 와봤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이 전력난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위기감이 계속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력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결국에는 뭐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력난이 당장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관측이 좀 현재로서는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아무리 빨라도 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좀 치르고 나서야 일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호주산 석탄의 대체 수입원을 찾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좀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또 콜롬비아산 석탄의 경우에는 운송비가 또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 석탄의 질도 낮아서 이 또한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이 현재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전망치를 8.2%에서 7.7%로 내려잡았고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 역시 정전에 따른 생산 감축이 올해 내내 지속이 된다면 이 4분기에 중국 GDP 기준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게 때문에 외신에서는 중국이 헝다 위기를 좀 극복한다 하더라도 이 정작 전력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짜 위기는 전력난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주목해야 하는 일정 전해드립니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게임쇼로 불리는 도쿄 게임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는데요. 지난 독일 게임스컴 행사에서는 콘솔과 PC 게임을 주목해봤다면 이번 도쿄 게임쇼에서는 모바일 게임작들의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NC소프트, 엔픽셀, 네오위즈, SK텔레콤 등이 참가를 하는데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기업들 먼저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글로벌 게임쇼에 참가합니다. 이번 리니지의 모바일 게임 IP인 리니지 W를 출품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신작들이 좀 연이어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이번 신작으로 만회를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내걸었습니다. 이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 마지막 개발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내수용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공략을 위한 작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게임이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의 게이머들이 서로 국가 세력전을 모바일에서 펼치면서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해소해야겠죠. AI 번역 프로그램까지 선보인다고 합니다. 같은 날 또 2차 쇼케이스도 진행이 되는 만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이 SK텔레콤이 현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스박스와 함께 이 5G 클라우드 게임 협력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쇼에서도 국내 게임 개발사들과 협력한 5GX 게임 4종을 공개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고 있는 액션스퀘어의 엔빌이라는 작품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게임 퍼블리셔의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들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금융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내일 한자리에 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 정은보 금감원장까지 참석을 하는데 7개월여 만에 열리고 또 현 수장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회동입니다. 이번 안건들 다양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또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또 헝다그룹, 가상화폐 변동성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정책 방향성 또 짚어볼 수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